1월 1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한국방송통신대학이 함께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오늘 개최했습니다. 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 법조인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취지인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토론회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국회 토론회는 시간제 로스쿨, 온라인 로스쿨의 도입 필요성과 그 구체적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다양한 배경과 출신 지원자를 선발하겠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이른바 금수저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따른 겁니다. 금수저든 흑수저든 대학을 나와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로스쿨 갈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로스쿨 제도는 그걸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개천에서 용나기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의 로스쿨 제도는 이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참석자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건 이미 자리를 잡은 방송통신대를 통한 온라인 로스쿨 제도 도입입니다. 다양한 사다리,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계층의 얘기가 법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자. 벽을 조금이라도 낮추거나 벽을 허물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오늘 구체적 선발 방안으론 다양한 배경 출신 법조인 배출을 위한 경력자 전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전형 등의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일반적인 로스쿨이 전통적인 학생들,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경력자를 위한 로스쿨, 경력에 단절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로스쿨을 만들려고. 참석자들은 방송통신대 로스쿨 정원으론 200명 정도를 제시했는데 이는 현재 25개의 로스쿨 전체 정원 2,000명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기존 로스쿨들의 정원을 줄이든 로스쿨 전체 정원을 확대하든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과 맞물려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현행 로스쿨이 총입학 정원제라는 것으로 묶여져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합격자 수가 알게 모르게 거의 좀 불문율처럼 지금 이제 딱 고정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 현행 로스쿨 제도를 보완할 방안 중 하나로 온라인 로스쿨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에 대한 불신과 입학 정원 증가로 인한 대한 변혁과의 갈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심석희 선수를 상습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가 내일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전현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으로 구성된 젊은 빙상인 연대가 다음 주 월요일 빙상계 성폭력 피해자 2명을 더 폭로할 계획이라고 밝혀 폭로 내용에 따라 파문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가 오는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빙상계 성폭력 피해자 2명을 더 폭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는 오늘 법률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다음 주 월요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며 빙상계 성폭력 추가 피해자 2명에 대한 폭로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젊은 빙상인 연대는 심석희 선수 폭로 이튿날인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심석희 선수 이외에도 2명의 선수가 성폭력 실태를 드러내기로 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꾸준히 빙상계의 고질적인 병폐와 비위를 조사해왔다며 조사 결과 심석희 선수 외 다른 선수들도 빙상계 실세 세력들에게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 젊은 빙상인 연대 측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 젊은 빙상인 연대 법률자문위원인 박지훈 변호사는 유죄 입증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보강할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고소고발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유죄 입증을 위해서는 보강할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자료를 수집 중에 있고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고소고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젊은 빙상인 연대는 전 현직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현직 지도자 등 빙상인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지난해 평창올림픽 이후 빙상계 적폐와 비리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젊은 빙상인을 주축으로 단체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심석희 선수를 17살 때부터 성폭행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젊은 빙상인 연대의 추가 폭로가 얼마만큼의 신뢰성과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지 체육계의 고질적인 미투 폭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늘 범정부 차원의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 발표 내용 일단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17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과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네.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가 추진된 건데요. 네. 뭐 처벌과 제재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일단 이 차관은 체육단체, 협회, 네.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 네.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오는 2월에 임시국회에서 관련 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네.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이 현재 은폐 축소 행위 금지에 대한 이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법안에는 직무상 알게 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 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네. 뭐 실태 조사는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일단은 신고와 상담 창구가 개선이 되는데요. 네. 당국은 이제 체육계의 도제식 또 폐쇄적인 이 운영 시스템을 고려를 해서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익명 상담 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다가 또 전문 상담을 통한 뭐 심리치료 또 수사 의뢰 그리고 피해자 연대 모임 지원 등 지원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고요. 네. 아울러서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문체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해바라기 센터 등 이 여가부 피해자 지원 시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적극적으로 좀 연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수조사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체육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이 컨설팅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건데요. 네. 이 체육 분야 전수조사에는 학생 선수 6만 3천여 명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들까지 포함을 해서 네. 이제 광범위한 조사를 하기 위한 취지라는 건데요. 네. 이 차관은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고 또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을 해서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가해자가 특정이 되면 인권위에서 조사를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 고발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 정부는 이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체육 분야 구조 개선 등 좀 쇄신 방안을 이제 전반적으로 좀 논의를 하겠다라는 네. 방침입니다. 뭐 다른 내용들은 어떤 게 있나요? 그 외에 이제 교육부는 학교 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 감독을 이제 강화를 네. 하는데요. 또 이렇게 문체부와 협력을 해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선을 하고 또 네. 이제 자격 관리 시스템 등을 이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여기다 경찰청은 사이버 그리고 법률 전문가 등 이제 전문 수사팀을 만들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기로 했고요. 네. 문체부는 이번 대책 외에 이제 장기적인 체육계 쇄신 방안 등 근본 대책을 좀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여가부, 문체부, 교육부 이 세 부처 차관과 네. 각 부처 담당 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뭐 법제도 정비도 중요하지만 인식이랑 자세 변화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서울변회의 2018년도 법관 평가 결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김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서울변회 뭐 법관 평가 이거 뭐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다는 건가요? 네, 서울지방변호사의 2018년도 법관 평가는 네.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변호사회 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 모든 법관을 대상으로 네. 실시했는데요. 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회원이 평가한 법관만을 네. 유효 평가 대상 법관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평가의 경우 네. 1111명의 법관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 그중 100점 만점을 받은 김배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와 유성욱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 등 평균 점수 95점 이상 네. 그 이상을 받은 21명의 법관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뭐 선정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우수법관은?
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21인에 대해 제출된 네. 사례를 보면 네. 무엇보다도 충실한 심리와 네. 어느 일방에 치우치거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 공정한 재판 진행이 꼽히는데요. 네. 이 밖에도 우수법관들은 충분한 입증 기회 제공, 그리고 합리적이고 상세한 설명, 그리고 충실한 판결문의 작성, 신속한 재판 진행, 네. 경청, 높은 사건 이해도 등에서 두루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뭐 하위 법관도 따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선정을 한 건가요? 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의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10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네. 대상으로 선정했는데요. 5명의 법관은 고압적인 언행, 선입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 무례한 언행 등 적절하지 못한 재판 진행을 이유로 하위법관에 선정됐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네. 먼저 A 판사의 경우에는 변호인이 증인 신문이 끝난 후 네. 왜 이런 증인을 불렀냐며 변호인을 네. 타박을 하는가 하면 네. 최후 변론이 시작된 지 한 2, 3분 만에 네. 변호인의 말을 끊더니 내가 그 변론을 다 들어야 하냐, 네. 그리고 다 듣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비판사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나한테 오지라고 말해 네. 그 재판을 담당한 변호사는 더러운 사건을 담당한 자신은 도대체 뭔지라는 자괴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시판사의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따져 묻고는 네. 대답하려 하자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라며 진술을 가로막았고 면박을 주고 네. 그리고 재판 중간에 원고 피고 측에게 밖에 나가서 쟁점을 검토하라며 대기를 시킨 후에 다음 재판을 먼저 진행하는 황당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네. 뭐 이게 다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는데요. 네. D 판사는 소장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건지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네. 소송 진행 내내 사실관계에 대해 원고 피고에게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더니 네. 결국 판결문에는 피고와 원고의 주어를 반대로 기재했습니다. 서울변의 자료를 보니 어떤 판사는 거의 왕을 대하는 신하처럼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는 사례가 제철되었다는 등 편파적인 재판 진행, 이유 없는 소송 절차 지연, 그리고 고압적인 언행 등 아직도 이런 법관이 있나 싶을 정도로 황당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다 떠나서 주어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판사라고 앉아있다는 게 좀 그러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소 자체가 무효다. 제주 4.3 사건 수용인들에 대해 법원이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제주 4.3 사건에 연루돼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타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 사건 생존 수용인들이 70년 만에 사실상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 99살 임창희 할머니 등 제주 4.3 생존 수용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소 기각은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본안 사건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재판 자체가 불법, 무효라는 뜻입니다.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어떤 범죄로 재판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제주도에 소개령이 내려진 시기 등 재반 사정을 감안했을 때 피고인들에 대한 군법 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오늘 판결은 제주 4.3 당시 계엄령 하에 이루어진 군사재판 자체가 불법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으로 의미가 큽니다. 영화 지슬로도 유명한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1절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한국전쟁이 끝나고도 더 뒤인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 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좌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수많은 제주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이 기간 적게는 14,000명, 많게는 3만 명 이상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4.3 수용인은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영문도 모른 채 서울 서대문 형무소와 대구, 전주, 인천 형무소 등 전국 각지로 끌려가 수감된 이들을 말합니다. 내란죄 등 혐의를 뒤집어쓰고 최대 징역 수십 년을 선고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후
쥐도 새도 모르게 행방불명되거나 고문 후유증 등으로 사망한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 없는 사람이다.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수용자들이 법원을 나서며 만세를 부르며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념을 떠나 좌우를 떠나 소송 청구인들은 대부분 90대 중후반을 훌쩍 넘긴 사람들입니다. 소송을 지렛대로 무슨 부귀 영화를 더 누리겠다고 소송을 낼 연세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서까지 이념의 잣대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은 안 했으면 합니다. 상식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이 올해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부장판사를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이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제50대 변협회장 선거를 중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새 회장 선거는 예정대로 21일 진행됩니다. 인권위는 오늘 군기교육 등을 사유로 군 영창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군인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소송 변호인단은 내일 미쓰비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자는 협의 요청서를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1월 1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